사랑하던 연인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설렘. 우리는 이것을 환승연애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 전 세계 최강대국을 지배하던 황제가 자신의 며느리에게 환승했다가 그 대가로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은 역사상 가장 미친 스캔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이별과 만남이 아니라 아들의 아내를 뺏어버린 폐륜적 환승.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처참한 죽음의 고지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막장 환승연애가 어떻게 화려했던 제국을 잿더미로 만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청구서를 지금부터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 남자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하얀 비단천을 움켜쥐고 서 있습니다. 초라하고 겁에 질린 이 노인은 다름 아닌 당대 세계 최강대국 당나라의 황제 현종이었고, 그가 이 비단천으로 목숨을 끊어야 할 대상은 바로 자신이 모든 윤리를 저버리고 환승했던 여인 양귀비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가 고작 자신의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 아들에게서 뺏어온 여인을 이제는 성난 병사들의 칼날 앞에서 제물로 손절해야만 하는 이 기막힌 상황. 이것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선 역사의 잔혹한 아이러니이자 잘못된 환승연애가 불러온 파멸의 순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나라 현종은 우리가 기억하는 이미지처럼 처음부터 색에 미쳐 정사를 돌보지 않는 노망난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젊은 시절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는 즉위 초반 개원의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룩하며 당나라를 전 세계 GDP의 4%를 차지하는 초강대국으로 키워낸 불세출의 정치 천재이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워커홀릭에 가까운 완벽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산더미 같은 상소문을 직접 검토하고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당나라를 인류 역사상 가장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제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팽팽한 긴장 상태로 살면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현종 역시 수십 년간의 피말리는 권력투쟁과 과도한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급격한 번아웃 증후군과 허무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에게 남은 즐거움은 무엇인가? 라는 회의감이 그를 덮쳤고, 설상가상으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무해비마저 세상을 떠나자 현종의 도덕적 고삐와 이성의 끈이 완전히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자극적인 상대를 찾아 헤매던 현종의 눈에 운명처럼, 아니 저주처럼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18번째 아들인 수왕 이모의 아내, 즉 자신의 친며느리인 양옥환이었습니다.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며느리를 보고 욕정을 느끼는 시아버지라니, 이는 현대 막장 드라마에서도 시도조차 못할 최악의 폐륜이자 금기였지만 이미 눈이 먼 현종은 황제의 권력을 이용해 교묘하고 치졸한 환승 작전을 실행합니다. 아들의 아내를 곧바로 침실로 부르면 비난을 피할 수 없기에 현종은 며느리 양옥환에게 돌아가신 황태후의 명복을 빌어야 한다는 핑계로 그녀를 강제로 출가시켜 도교 사원의 여승으로 만들어버리는 꼼수를 부립니다. 멀쩡한 유부녀를 도사로 만들어 남편과 생이별시키고 법적으로 이혼 상태를 만든 다음 불쌍한 아들에게는 다른 여자를 새 아내로 맺어주어 입을 막아버리는 이 과정은 권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파렴치한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사원에서 5년 동안 신분 세탁 과정을 거친 양옥환은 태진이라는 법명을 버리고 다시 화려한 궁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황제의 공식적인 연인인 귀비의 신분으로 돌아왔고, 61세의 늙은 시아버지와 27세의 젊은 며느리는 신하들의 경악을 뒤로한 채 부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예술적 교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양귀비가 현종이 작곡한 예상우의곡에 맞춰 춤을 추면 현종은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무아지경의 황홀경에 빠졌고, 그녀는 늙은 황제의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아주는 뮤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맨틱해 보이는 데이트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양귀비가 남쪽 지방의 특산물인 여지 리치를 먹고 싶다고 하자 현종은
국가 비상통신망인 파발마를 오직 과일 배달을 위해 가동시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장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싱싱한 여지를 공수하기 위해 말들이 쉬지 않고 달렸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명마가 쓰러지고 병사들이 탈진하거나 낙마하여 목숨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붉은 과일 하나를 맛보기 위해 길 위에서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궁궐 안에 두 사람은 그 처참한 현실을 외면한 채 서로의 입에 과일을 넣어주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배달된 과일을 먹으며 웃고 즐기는 사이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은 양귀비의 친척들, 특히 육촌 오빠 양국충은 재상 자리에 올라 매관매직과 숙청을 일삼으며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나라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졌고 황제가 정치를 팽개친 사이 양씨 일가의 무소불위 권력 횡포는 결국 변방을 지키던 지방 절도사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혼란한 틈을 타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알록산입니다. 그는 거구의 몸집을 가졌지만 권력의 흐름을 읽는 교활한 능력으로 자신보다 한참 어린 양귀비에게 양아들을 자처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심지어 알록산은 양귀비의 생일날 거대한 몸으로 기저귀를 차고 아기 흉내를 내는 엽기적인 행동까지 했으나 판단력이 흐려진 현종과 양귀비는 이를 귀엽게 여기며 박장대소하고 큰 상을 내렸습니다. 현종은 알록산을 철석같이 믿고 당나라 병력의 40%에 달하는 지휘권을 넘겨주었는데 이는 굶주린 늑대에게 목덜미를 내어준 것과 다름없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결국 755년 알록산은 간신 양국충을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15만 대군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고 부패하고 훈련되지 않은 당나라 정규군은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갔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반란군에 놀란 현종은 화려했던 궁궐과 보물을 모두 버리고 오직 양귀비의 손만 잡은 채 허겁지겁 피난길에 오르는 굴욕적인 몰락을 맞이합니다. 황제의 행렬이 마웨파 역참에 도착했을 때 굶주림과 배신감에 지친 호위 병사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간신 양국충을 끌어내 처참하게 살해해버렸습니다. 병사들은 피 묻은 칼을 든 채 황제의 막사를 포위하고 양귀비를 죽이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이 환승연애의 끝장내기를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현종이었지만 칼날 앞에서는 무력한 노인에 불과했고 제발 그녀만은 살려달라며 울며 애원했지만 최측근 환관 고력사마저 등을 돌리며 대를 위한 희생을 종용했습니다. 결국 현종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평생을 사랑했던 여인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고 양귀비는 담담하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배나무에 걸린 하얀 비단 천의 목을 매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황제는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숨소리와 비단이 팽팽해지는 소리는 평생 그의 귓가를 맴돌며 괴롭혔을 것입니다. 경국지색 양귀비의 시신은 거적에 쌓여 길가에 대충 묻혔고 그제야 병사들은 다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제국을 잊었던 남자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위해 사랑을 제물로 바친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난이 진압된 후 현종은 장안으로 돌아왔지만 황희는 아들에게 넘어간 뒤였고 그는 죽는 날까지 양귀비의 초상화만 바라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쓸쓸한 태상황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후대 시인 백거인은 이를 장안가라는 아름다운 시로 노래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는 통치자의 사적 욕망이 공적 책임을 방기했을 때 어떤 파국이 오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화려한 꽃은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처럼 권력과 미색에 취해 제국을 무너뜨린 당 현종과 양귀비의 이야기는 오늘날 리더의 자질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기록이라지만 이 비극적인 환승연애와 파멸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 그리고 반복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